바쁘실 텐데 이렇게 고려대학교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미디어학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PPT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몇 학년들 주로 오셨나요? 1학년 손 들어보셨어요? 2학년, 3학년은 없으시죠? 있어요? 역시 없으시군요. 자, 오늘은 일단 미디어 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메일을 굉장히 자주 받습니다. 이제 뜬금없게 이제 여러 학생들이 이메일을 줘서 미디어 학부에서는 무엇을 배웁니까? 제가 학교에 뭐 메일을 보내도 됩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아직도 이제 미디어 학부 또는 언론 관련 학과에서 어떤 내용으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이제 미디어 학 또는 커뮤니케이션 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전공 강의를 했었는데 유튜브 찾아보시면 또는 저희 인재발굴처 웹사이트 가보시면 2년 전 제 동영상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잠깐만요. 자, 오늘 이야기 나눌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미디어 학부에서는 무엇을 배웁니까? 또 미디어 학부 학생들은 졸업 후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저는 기자와 PD가 되고 싶은데 미디어 학부에 꼭 와야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건가요? 그 다음에 미디어 학부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저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떤 책을 읽어두면 좋을까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질문을 제일 학생들로부터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면 어딘가에 있을 텐데요.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여러분과 다른 학생들도 참고를 하면서 대입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받았던 그런 사람이고요. 요즘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각 학교 관련 학과의 어떤 교수님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제 미디어 학부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아주 쉽게 각 학과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배우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미디어 학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학과가 있는가 하면 또는 언론 관련, 언론 홍보 영상 학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학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와 숙명여대는 미디어 학부, 서울대와 국민대 등은 언론정보학과, 그다음에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는 언론 홍보 영상학부, 그다음에 광운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서강대는 커뮤니케이션 학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그 신문 방송과 방송 영상이 나눠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학생의 입장에서 혼란스러워 있는데 결국에는 다 같은 전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키워드는 이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미디어에 관심이 있지만 이제 미디어 학부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다 커뮤니케이션 박사들이세요. 그래서 미디어 학부에서 무엇을 배우냐라고 했을 때는 커뮤니케이션을 배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그렇다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미디어 학부는 커뮤니케이션을 배우는데 커뮤니케이션은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렵지 않습니다. 메시지의 효과적인 전달.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상대방한테 전달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새로운 동아리에서 만든 새로운 어떤 정보를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그 정보를 알릴 수 있을까? 페이스북을 사용할까? 인스타그램을 사용할까? 아니면 직접 1대1로 가서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까? 등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주제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 영상이 되었건 신문 기사가 되었건 아니면은 일종의 포스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소통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소통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메시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소스가 있죠. 소스 또는 샌더가 메시지를 채널을 통해서 이제 수신자, 리시버에게 보내면서 이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소통이 효과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잘 전달되지 않으면 소통에 실패를 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소통의 정의입니다. 자, 두 번째 소통의 정의는
의미의 형성과 공유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미를 공유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한 7년 정도 살았었는데 한국에서 사람 부를 때 어떻게 부르나요?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부르면 욕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이렇게 불러야 되냐, 이렇게. 이렇게.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부르면 되게 기분 나쁘죠. 야, 일로 와봐 하면 이제 기분 나쁘잖아요. 야, 일로 와봐 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한 문화에서 통용되는 의미가 공유되지 않는다면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죠? 미국 시트콤을 보면 별로가 재미없는데 왜냐하면 그 유머 코드가 한국의 유머 코드와 굉장히 달라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그 의미가 중요한가, 그 사회에 통용되는 의미가 무엇인가가 정말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렇다면 그 사회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난민에 대한 문제가 있다 했을 때 난민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그걸 누가 결정할까요? 난민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디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PD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상당 부분 한 사회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미디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여기는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게 어떤 문제가 되었건 경제 문제가 되었건 남북 문제가 되었건 상당 부분 그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미디어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미디어가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싸우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싸움이라는 것은 칼과 총을 들고 싸우는 싸움이었다면 지금은 그 의미를 둘러싼 싸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담론이라고도 하는데 담론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미디어라는 거죠. 미디어 안에서 특정한 주제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 미디어를 비평을 할 때는 미디어가 굉장히 왜곡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미디어가 하는 것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정의에서 이 제임스 캐리라고 하는 학자가 쓴 얘기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의 어떤 평판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댓글을 사용하잖아요. 폭로라는 걸 사용하기도 하죠. 사람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고 폭로함으로써 그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혐오의 사회라고 하기도 하고 혐오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만큼 한 사람의 어떤 평판이라는 것은 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디어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한 주제에 대한 의미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한다는 것은 한 주제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가는가를 공부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좀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메시지의 효과적인 전달, 두 가지는 의미의 형성과 공유인데 이걸 통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메시지의 효과적인 전달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일어나겠죠. 대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설득적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분야인데 미디어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이 설득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렇다면 맨 밑에부터 보시면 커뮤니케이션에 중요한 것은 이제 광고와 마케팅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 상품을 잘 팔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새 제품을 잘 알릴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퍼뜨릴 수 있을까. 내가 만든 공익 광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가 바로 이 광고와 마케팅 분야겠죠. 그죠? 자, PR은 기업에 대한 홍보 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정치 캠페인 어떻게 하면 유권자로 하여금 이 정치 선거 후보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어떻게 하면 표를 더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이 이 정치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의 효과적인 전달이라는 어떤 큰 주제 하에는 이런 주제가 가능하죠. 마케팅, 홍보, 정치 캠페인, 대인 커뮤니케이션, 설득 커뮤니케이션 또 거기에 우리 미디어 학부에 꽂힌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매스컴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사실은 매스컴이라는 말을 쓰면 굉장히 촌스럽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에게 커뮤니케이션, 특히 방송이라고 하면 유튜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건데 그래서 어쨌든 최근까지는 이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신문과 방송 역시 어떻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제 그 정의 하에는 이런 영역들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의미의 형성과 공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의미를 형성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이 대중문화 아니겠어요? 대중문화가 우리 사회의 문화를 우리 사회의 의미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그죠? 대중문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소비 문화가 되었건, 뭐 아이돌 문화가 되었건, 한류가 되었건, 그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BTS라는 한국의 아이돌이 그 어렵다는 미국의 메인스트림에 가서 한국말로 노래를 했는데 그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그게 빌보드 차트 뭐 3번이나 1등을 하고 그렇게 외국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공부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영역에서는 어떤 의미인가를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대중문화. 요즘 뭐 남혐, 여혐 얘기가 있다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 난민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의미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영역이고 대중문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디어라는 것은 현실을 보여준다기보다는 현실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거죠. 청년이란 무엇인가? 남북 관계란 무엇인가? 또 경제 위기란 무엇인가? 이런 모든 주제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미디어가 상당 부분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미디어를 분석하면 어떻게 미디어가 소수자를 재현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두 번째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특정한 집단에 대한 의미. 그게 다문화가 되었건 아니면 소수자가 되었건 성소수자가 되었건 아니면 뭐 남성이 되었건 여성이 되었건 미디어가 과연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가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미디어의 현실 구성과 관련된 거고 또 미디어학부에서는 이런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한번 의미를 만들어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주류 미디어가 만들지 않는 우리 삶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미디어가 보여주는 청소년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왜곡된 게 많잖아요. 잘 나오지도 않고 입시 문제라든지 뭐 학교 폭력 관련된 주제로만 다뤄주고 있는데 내가 한번 직접 우리 삶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영상 미디어 콘텐츠 제작인 거죠. 그러니까 신문이 되었건 잡지 기사가 되었건 아니면 영상이 되었건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고 기획하고 제작해 본다. 비평도 하고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영역에 있는 미디어학부에서 배우는 교과목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요약하면 미디어학부는 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배우는데 커뮤니케이션은 크게 두 가지로 정의가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두 가지 정의 하에 일련의 연구 영역, 학습 영역들이 이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미디어의 제도와 산업에 대한 관심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단지 어떻게 하면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 산업적인 맥락은 무엇인지를 공부한다는 거죠. 자, 지금 미디어 산업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죠. 이제 여기 부모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세대, 저를 포함한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는 미디어라고 하면 뭔가요? KBS, MBC? 제가 고등학교 때는 우리나라의 방송이랑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KBS랑 MBC. EBS 이 정도. 근데 이제 SBS도 나오고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미디어가 나왔죠. 여러분 미디어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딱 미디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거는 어떤 회사죠? 네? 유튜브 아닌가요? 페이스북 아닌가요? 그렇죠? 방송을 페이스북으로 본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KBS 그럼 이제 페이스북은 소셜 미디어 SNS인데 SNS를 통해서 방송을 본다? 방송 클립을 본다. 그건 어떤 의미지? 그걸 SNS를 하는 건가? 방송을 보는 건가? 그래서 헷갈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이 산업 자체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산업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내가 미디어 관련 일을 할 때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미디어 법과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연구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경영, 경제, 이 산업 전반. 그 다음에 왜 데이터 사이언스냐? 아니 왜 미디어 학부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배우세요? 올해부터 2018년도 입학생부터 미디어 학부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과목을 필수로 수강해야 되는데요. 아니 왜 내가 이걸 들어야 되죠?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왜냐?
요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누가 텔레비전을 그 프로그램 방송할 때 앉아서 본방사수를 해요. 그죠? 그건 이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지 않는 삶의 방식인데,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또는 많은 시청자들은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아니면 뭐 푸크나 티빙 등을 통해서 몰아보기도 하죠. 특히 유튜브나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특정한 방송을 보면 다른 방송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천을 해줍니다. 그죠? 그 추천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어느 분야나 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소비자의 어떤 시청 행태를 분석해야 콘텐츠 생산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인터랙티브 비디오를 만들어서 관객들이 어떤 상황을 설정할 때 그 설정에 맞는 이야기가 뒤에 전개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미디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컨텐츠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컨텐츠를 공급할 수 있을까, 어떤 컨텐츠가 사람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컨텐츠일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빅데이터를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지금까지 크게 세 가지 영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미의 형성과 공유, 메시지의 효과적인 전달, 그리고 미디어, 제도와 산업. 그렇다면 저희 미디어학부 커리큘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디어 커리큘럼이 작년에 개편돼서 2018년 학번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크게 저희는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미디어와 우리, 미디어와 나, 미디어와 산업, 창의성, 데이터 사이언스, 이렇게 5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5가지 영역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큰 3가지 영역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와 우리는 미디어가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분석하는 그런 작업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문화, 테크놀로지와 문화, 아까 문화 말씀드렸죠. 한국의 문화와 미디어, 제가 강의하는 과목인데 주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수업이고, 다문화 사회와 미디어, 미디어와 젠더, 대중문화 연구, 디지털 미디어와 민주주의, 미디어와 정치, 저널리즘, 다 아까 말씀드렸던 의미의 형성과 공유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미디어와 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정의, 의미의 메시지 효과적인 전달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 PR 과목들이 많습니다. 그 소비자에 의해, PR에 의해 광고, 전략 커뮤니케이션, PR 캠페인.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미디어 산업, 보시면 미디어 경제, 방송론, 영화론, 산업과 융합, 정책, 미디어 서비스 개발과 창업, 요즘 창업이 중요해지고 있죠. 경영, 기술, 엔터테인먼트 산업.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컨텐츠 생산과 관련된 영역들이 여기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본, 비평, 리포팅,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드라마, 탐사기획 등 여러 가지 창의성 관련된 영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데이터 사이언스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통계를 이용한 미디어 사용 행태 분석 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미디어 데이터 사이언스 입문과 창의적 미디어 기획과 표현, 그 다음에 미디어 학 입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1학년들이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디어학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큰 영역을 중심으로 다시 5개의 영역으로 이제 과목들을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오면 이 수업을 듣게 되고요. 커뮤니케이션과 그래서 미디어학은 학문이 십자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전공에 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학문적인 전통을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합니다. 경제도 가져오고요, 경영도 가져오고, 심리도 가져오고, 또 사회 철학까지도 가져오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융합적인 학문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융합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문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융합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미디어학은 이미 굉장히 융합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미디어 학문을 이제 학부를 선택하신다고 할 때는 이 중에 뭔가에 관심이 있어야 좋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제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분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하고 계신 게 뭐냐면, 미디어학부에 오면 이걸 다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 배우지 않습니다, 전혀. 그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어쨌든 여러 가지 과목을 선택하면 대부분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선생님들이 바뀌는 거잖아요. 물론 가끔은 여러분들이 이동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이 반에 있고 이제 선생님들이 오는데,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동을 하죠.
그건 아시죠? 학생들 이동을 하는데 여러분이 대학교 다니면서 들어야 되는 학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한 과목당 배정되는 그 숫자가 학점인데 보통 한 과목이 3학점인데요. 고려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략 120,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30학점 정도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여 과목 되는데 그 중에 12과목만 미디어 학부 과목을 들으면 여러분은 미디어 학부로 전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되게 적죠? 12개만 받으면 돼요. 고려대학 같은 경우는 전공을 2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 전공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디어 학부로 들어왔을 때 제2전공을 뭐 경영을 할 수도 있고 심리를 할 수도 있고 철학을 할 수도 있고 뭐 일문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경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2가지 전공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미디어 심화를 할 경우에는 미디어 전공을 2배로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이걸 다 듣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학부, 석사, 박사까지 다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했지만 한 번도 PR 과목을 들은 적이 없어요. PR을 잘 몰라요. 그리고 다른 교수도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영역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듣고 졸업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경영을 전공으로 하더라도 미디어를 이중 전공하면 미디어를 또 12개 들으면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공에 따라서 이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의 수가 다른데 미디어는 어쨌든 12과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디어 학부로 들어왔는데 뭐 경영이라든지 뭐 다른 전공을 들었는데 경영이나 다른 전공은 예를 들어서 필수 학점이 15개, 20과목이다라고 하면 미디어 학부생이지만 경영을 더 많이 듣고 졸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대학교 와서는 이 경계가 굉장히 좀 생각보다는 굉장히 유연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교에서는 뭐 담임 선생님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조합을 해서 만드는 게 중요하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지 학교가 이렇게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자유롭고 여러분의 책임감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가장 큰 목표겠지만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는 사실은 거기서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대학교에 들어온다고 뭐 모든 게 성공에 보장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서가 훨씬 중요한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미디어가 굉장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미디어학부 같은 경우는 신문방송학과를 출발을 했죠. 고대 신문방송학과에서 고대 언론학부로 이제 바뀌었다가 최근에 이제 미디어학부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이름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디어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미디어는 지상파 방송, 신문사, 뭐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이런 어떤 전통적인 미디어가 강했다면 지금 미디어는 이런 거죠. 여기 나왔지만 콘텐츠의 미래라는 책을 보면 넷플릭스, 아마존, 텐센트, 애플 이런 겁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미디어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매스 미디어, 신문과 방송은 올드 미디어가 되었어요. 계속 산업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디어 학부 홈페이지 등을 보시면 고대가 아니라 다른 학교 보시면 오히려 신문과 방송을 전공으로 하는 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뉴 미디어에 대한 현상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미디어 하면 뭐 학생들은 구글 이런 데 가고 싶어 해요. 뭐 전통적인 KBS나 MBC, SBS 가고 싶어 하지만 구글이나 네이버나 애플 이런 데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미디어니까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사용하는 시간 허락될 때마다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문 웹사이트 가서 신문을 보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방송국 사이트에 가서 방송국을 보세요. 방송 프로그램을 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서로 여러분의 시청 행태가 정해졌는데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까? 모르죠. 앞으로 어떻게 이 필드가 변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전에 뭐 80년대, 90년대 대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지금은 얼마나 유효할까? 모르죠. 유효할지 않을지 모르죠. 여러분이 대학교 가서 배웠던 지식이 20년, 30년 후에 과연 유용할까? 그거에 대한 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학교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산업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그 변하는 산업에
맞춰서 여러분이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드는데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 뭐 굉장히 뭐 복잡해지고 있죠. 옥자 같은 영화는 봉준호 감독이 쓰고 연출했지만 미국 회사, 미국 넷플릭스가 이제 제작 투자하고 이제 배급했기 때문에 미국 영화고, 아시겠지만 킹덤이라는 김은희 작가의 드라마 곧 하죠, 넷플릭스에서. 그리고 유재석의 범인은 바로 너도 넷플릭스가 만드는 드라마 예능 킹덤 아까 말씀드렸고, 미스터 선샤인도 넷플릭스에 투자 많이 받았고, 이 탑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도 유튜브에서 전액 제공한 그런 드라마고. 자, 이제는 글로벌이 된 거죠. 국내 안에서만 나는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뭐 PD가 되겠어요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글로벌 시대에 맞는 그런 인재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디어는 이제 국가의 경기가 무의미하고요. 이제 정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디어학부 학생들은 어떤 일을 할까, 졸업하고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시겠죠. 특히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할까, 우리 자녀들이 미디어학부를 가서.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수많은 연구 영역들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소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살면서. 근데 미디어학부생들은 그런 걸 되게 많이 경험을 합니다. 소통도 많이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말하기나 글쓰기를 굉장히 잘하고요. 또 그룹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 그룹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싫어하죠. 왜냐하면 싸우니까. 하지만 그런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이런 갈등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를 배우고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그런 갈등이 항상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미디어학부 학생들이 나중에 취업을 할 때 기업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들이라고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기업들이 뭐 한과 출신만 뽑진 않잖아요. 다양한 출신을 뽑는데 이제 미디어학부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공부를 하고 또 이런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일단 뭐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런 겁니다. 꼭 여기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넷플릭스를 빼고는 여기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저희 학생들이. 자, 뭐 기자 되죠? 신문사, 방송사 다 들어가죠. 지상파, 종편 또는 뉴스 전문 TV, YTN 등에 들어가고요. 온라인 언론 있죠. 온라인 뉴스나 뉴스타파, 이데일리 등에 가고, 요즘 이제 학생들이 좋아하는 CJ 많이 가고, 케이블이라고 했을 때는 케이블 SO라고 하는 종합방송 사업자, 유선방송 사업자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방송은 외주 제작사, 또 케이블 방송사, 또 IPTV, 통신사 LG U+, SK텔레콤, 그다음에 영화 제작사와 극장, 구글 들어갑니다.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한국의 지사 있죠, 다 들어가고, 한국방송광송진흥공사, 코바쿠라고 하는 광고 대행사에 들어가고, 광고 제작하는 제일기획, 홍보 마케팅, 기업마다 홍보 마케팅 부서가 있는데 그런 데 들어가고, 이제 컨설팅 회사도 들어갑니다. 딜로이트 등도 들어가고, 대기업, 삼성전자, 대한항공, 아모레퍼시픽 등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사회조사기관, 시청률 조사기관 같은 닐슨, 그다음에 갤럽 등에 들어가고, 로스쿨 가는 학생도 1년에 한 3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회계사, 경영 이중 전공하다가 나 경영 회계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회계사 가는 친구도 있고, 공무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종 공사, 한국전력 등도 있고, 유학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진출이 다양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미디어학부 나와서 신문 기자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오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미디어학부는 소통을 배우고 소통과 관련된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 진출이 굉장히 용이한 장점이 있고 실제로 취업도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PD가 되려면 꼭 미디어학부 들어가야 되나요? 제가 좀 학교 때 영상을 좀 만드는 걸 좋아하고 기사 쓰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PD와 기자가 되고 싶은데 꼭 미디어학부에 들어가야만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는 답은 아닙니다. 답은 노입니다. 미디어학부 나오지 않아도 기자, 신문, PD, 신문 기자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뭐 아무거나 갔다가 기자와 PD를 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죠. 그게 바람직한 건가?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인데 뭐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 지금 이제 법조계로 가기 위해서는 로스쿨을 가야 되잖아요. 로스쿨을 가지 않으면 이제는 변호사나 판검사를 할 수가 없죠. 근데 과거에 로스쿨 전에 사법고시라는 거 알죠? 사법고시는 아무나 볼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사법고시였는데 그 당시는 사실 왜 굳이 법대를 가지 않아도 사법고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고등학교만 나와도 사법고시 볼 수가 있죠. 그럼 굳이 대학도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법대를 가고 싶어 했을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법대 가야 그래도 법과 관련된 내용을 좀 접하고 정보가 많지 않겠어요? 뭐 교수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나와 관련된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법조인이 되면 나중에 또 법조인 간의 어떤 또 뭐 일종의 네트워크도 생기고 그런 가능성이 있죠. 신문 방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신문과 방송 역시 누구나 방송사, 신문사 시험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쪽 분야에 오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는 신문과 방송에 관심이 많겠죠. 그죠? 만약에 꿈은 PD와 기자인데 전혀 무관한 학과에 가면 내 주에는 신문과 방송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대학생활 하다가 그 꿈을 접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뭔가 이제 관련된 정보를 얻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같은 꿈을 가진 학생들과 캠퍼스 생활한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신문방송학과 나왔지만 과거에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나랑 비슷한 학생들과 함께 경쟁도 하고 협업도 하면서 학창생활을 보낸다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이었던 것 같고요. 그 면에서는 이제 기자와 PD가 꿈이시라면 신문방송 관련 이제 미디어학부 또는 언론정보학과 등을 선택하는 게 저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는 내 주위에 아니면 저희 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기자인데 뭐 신문방송학과 안 나와도 된다더라.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뭐 그 유명한 뭐 나영석 PD가 신문방송학과 나오진 않았죠. 행정학과 나왔죠. 김태우 PD는 저희 과를 나왔고. 근데 뭐 반드시 신문방송학과 나온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중에 잘하느냐라고 하면 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기자들 굳이 이과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과를 경험해주기 못했기 때문에 미디어 학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는 본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 전공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과거에 공부를 전혀 안 했거나 학교 생활을 공부를 안 했거나 아니면 그때와 지금과의 어떤 변화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언론사에 가는 학생들을 배출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가급적이면 미디어 관련 학과에 오는 게 본인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는 참 좋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미디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뭔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기에는 미디어 학부가 좋은 것 같고요. 그 면에서는 이제 저도 이제 저희 과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고대 미디어 학부의 장점이 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자꾸 뭐하지? 고대는 이론과 실습을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래서 좀 자랑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혹시 차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 주차한 공간 근처가 중앙광장이라는 곳인데 본관을 마주보는 그 광장 지하가 중앙광장인데 거기에 이제 CJ 크리에이터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그 1인 미디어 제작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CCL을 사용하고요. 혹시 뭐 돌아가실 때 한번 보고 가셔도 됩니다. CCL 여기 사진 달랑 한 장이지만 굉장히 큰 공간들이 여러 대 있고요. 학생들이 이제 원 없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 먹방을 할 수도 있고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CCL에서 찍은 건데 이런 공간들이 뭐 한 1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도 뭐 여기서 만들진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지나가면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어쨌든 고려대 중앙광장에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저희가 아주 최근에 이제 그 스튜디오를 옆에 있는 건물에서 저희 미디어관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방송 스튜디오도 마련돼 있고 장비도 이제
최신식으로 이제 곧 2월에 지금 주문을 해놨고 2월부터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올 쯤이면 굉장히 완벽한 그 시설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 학생들은 실습을 하고 싶어해요. 미디어 학부에 오면. 근데 실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습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습과 이론적인 교육이 병행됐을 때 최상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한 5년에서 8년 정도 되면 아이디어가 고갈돼서 다시 대학원으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결국 이제 아이디어 이론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데요. 그래도 학부 때는 그런 제작을 경험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제작을 위한 이제 공간을 최근에 마련했고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 기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전문 학교를 제외하고는 4년제 대학에서 특히 서울 안에 있는 4년제 대학에서 이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학교는 단연컨대 저희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장점이고 또 하나의 장점은 저희 홈페이지 가서 저희 교수님들 프로필을 보시면 다 박사지만 전원 박사지만 그 안에서도 현업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광고 제작자 출신, 그 다음에 방송 PD 출신, 독립 영화 감독 출신, 그 다음에 기자 출신, 그 다음에 PR 회사를 다녔던 출신, 이런 여러 가지 실무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한 사람들이 다른 어떤 과보다 저희가 많습니다. 4년제 대학 인서울 학교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현업과의 어떤 커넥션이 좋기 때문에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을 데려와서 특강을 하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이론과 실습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를 선택하실 때 학과 이름만 보지 마시고 학과 대학교 평판만 보지 마시고 그 학과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난 광고를 하고 싶은데 광고 전문 교수가 있나 그 학교에? 보고 가셔야 돼요. 갔는데 없으면은 여러분이 손해잖아요. 근데 광고 만들고 싶어서 갔는데 광고 수업이 없어. 나는 정말 이런 영상 만들고 싶은데 영상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나? 영상 수업이 개설이 되고 있나?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거기 영상 만들 그런 장비나 스튜디오가 있나? 이런 거를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없이 가시면 여러분 나중에 후회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의 꿈을 펼칠 수 없다. 그래서 고대의 자랑거리가 이제 영상인데 물론 영상만 가르치는 학부는 아니지만 그 영상 관련 활동이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디어관 지하에 이 고려대 교육방송국 KUBES라는 중앙 동아리가 있고요. 거기는 미디어학부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고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있고 KTN이라는 이제 고려대학 미디어학부 방송국이 있습니다. 두 개의 이제 활동 그 동아리가 저희 지하에 있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스튜디오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영상을 만들기에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 아닐까라고 자부하고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만들어 한번 보세요. 이제 어떤 대학이 만든 영상이 제일 많고 다양한가, 좋은가 보시면 여러분이 결론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공 만약에 뭐 학교별로 고민하신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꿈을 바탕으로 4에서 7년간 뭐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 좀 오래 다닐 수 있으니까요. 4에서 7년간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곳, 또 비슷한 관심을 가진 동기와 선후배와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는 곳을 고민하신다면 고려대 역시 그 선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자랑을 말씀드리면 저희 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교수님들의 출신도 되게 다양하고 학부 경제학 박사도 있고요. 공부한 장소도 다르고 뭐 굉장히 출신 배경도 다르고 하여튼 굉장히 리버럴합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좀 관심을 많이 갖는 학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학생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좀 학생에게 좋은 양질의 이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학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제 입으로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11년째 고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학과인 것 같아요. 좋은 학과인 것 같고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환경을 결국 여러분이 미래를 설계하는 건 여러분이지만 왔을 때 여러분들이 풍부한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디어 학부에 들어가기 위한 소양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제 가끔 이메일을 주시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마다 판단하고 있는 미디어 그 언론인의 소양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고등학교 때는 좀 섭섭한 말인지 모르겠지. 고등학교 때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들어와서가 훨씬 중요하다. 들어와서가 훨씬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들어와서 본인의 전공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본인의 꿈을 위해 나갈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아무리 공부를 뭐 열심히 해서 대학을 들어왔는데 거기서부터 뭐 그냥 별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학부 자체가 최종 목적지가 되면 안 된다. 그건 하나의 어떤 뭐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들어와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꼭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서 무언가를 억지로 읽지 말고 자유로운 활동하시고 자유롭게 공부하시고 미디어 학부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이후에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또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른 기회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